두 번째로는 비정상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비정상이라는 거는 왜 발생하나? 그렇죠? 그럼 원인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원인을 알아야 이제 치료적 개입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탐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비정상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은 없다. 이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동원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론, 병인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치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아야. 그렇죠? 증상만 치료해서는 그 증상이 재발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체적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신적 건강도 우리가 전에 그런 걸로 토론을 했었는데 심리 상담과 그 약물 치료의 병행이 과연 필요한가? 약만 먹어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약만 먹고 증상이 사라지는 거는 원인이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학생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인을 아는 게 치료와 직결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등이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하고 있죠. 보통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은 이 협력 방안, 다음에 협진해야 되는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정신과 의사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좀 심리학적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관점 우선주의인 사람들, 그러니까 의대 중심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그냥 의사가 다 치료하는 거다,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 먼저 나오는 게 생물학적 관점인데 우리가 그 정신 건강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봤던 게 생물학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생물학적인 거는 인간의 정신 그 건강이나 정신 활동을 이 생물학적인 거에서 찾는 거잖아요. 뇌랑 주요 그 신경, 그렇죠? 뇌와 신경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생물학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선천적이던 아까 우리 그 한 사례에서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 뭐 무산소증으로 태어나게 되면 뇌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피는데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뭔가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 그 질환에 걸리게 된다. 내지는 후천적으로 입은 뇌 손상, 그렇죠? 케이지 사례가 있죠. 전전두엽이 사고로 인해서 망가지니까 성격이 변하더라. 내지는 뭐 다른 교통사고라던가 뭐 이런 걸로 어떤 뇌의 손상,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비정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가 우리 뇌 공부할 때 얘기됐던 뉴런의 작용. 특히 이제 뉴런과 뉴런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전달받는 거,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뉴런 자체가 물리적으로 망가지던가, 그러니까 뉴런이 점점 작아지던가, 그렇죠? 내지는 축색이 경화돼가지고 전기 신호가 외부로 막 새던가, 우리 그런 얘기 다 뇌공부하면서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뉴런이 손상되던가, 내지는 과정적인 문제라는 거는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많이 뿌리던가, 너무 덜 나오던가, 아니면 재흡수가 안 되거나 등등 이런 이유로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 정신질환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생물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뇌가 손상되거나,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전적이든, 아니면 뉴런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뉴런에서 어떤 그 과정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전기 신호나 아니면 화학적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정상이 된다, 정신병리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생물학적 관점이죠. 그렇죠? 뉴런의 구조적 문제는 뭐 그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질병에 감염돼서 뉴런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내지는 신경 눌림, 뭐 뇌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뭐 눌려가지고 혈관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던가, 또 매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성병 중에 매독 같은 경우가 이런 뉴런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혀져 있고, 과정적 문제는 이제 그때 우리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뭐 세로토닌이라던가 도파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게 과정적인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손상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두개골이 굉장히 단단한 이유가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이 거의 뭐 뼈 중에 제일 단단하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물리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특히 뭐 뇌염이라던가 뇌수막염이라던가 이런 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뇌와 신경계 사이의 신호가 원활히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인데,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신분석적 관점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인본주의적 관점, 세 번째가 행동주의적 관점, 마지막 인지주의적 관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심리학의 이론들인데, 일단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비정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정신분석은 프로이드 다 잘 알고 있죠.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는, 원래는 의사인데 그 히스테리 여성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임상 사례를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이론을 정립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걸로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한 대로 한다고 뭔가가 작동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프로이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특히 실수 같은 거, 그렇죠? 실수 같은 경우도, 지각을 하는 것도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길이 너무 밀려서 지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프로이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는 그 수업이 듣기 싫은 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일상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모습도 근본적으로는 무의식적인 갈등, 무의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실수 같은 거 하는 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인 갈등에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커피를 마시다가 머그컵을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식적으로는 손에서 미끄러졌다, 실수로 떨어뜨렸다, 딴 생각했다, 그래서 깨진 것, 떨어뜨려서 깨뜨렸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무의식에 네가 뭐 커피에 대한 뭐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컵을 깨뜨려서 뭐 이 치우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랬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그 상태가 의식이고, 전의식은 지금 당장 인식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 기억 같은 거, 오래전의 기억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전의식이라고 그러고, 무의식은 인식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접근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무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석을 받아야 네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이 무의식 속에 인간의 에너지와 활력의 근원이 되는 본능과 욕구, 리비도들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는 아주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들이 대부분 뭐 성욕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비난도 많이 받게 되고, 또 함께 그 연구를 하던 학자들과 갈등이 일으켜져 가지고 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아주 원초적인 본능들, 공격성과 성욕,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분석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와 자,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태어났을 때는 원초화밖에 없고, 근데 원초화는 아주 그냥 그 이런 본능과 무의식적인 작용으로만 뭔가 활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뭐 성행위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는 성격 구조인 거고, 자아라는 거는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그 작동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동 원리라기보다 현실에 뭔가 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싸고 싶어도 화장실 가서 남들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서 뭔가 그 삶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자아라는 거고,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는 이 자아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자아가 망가지면, 자아가 무슨 이유인지 간에 힘이 약해지면 이 원초화가 막 밀고 나오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추자라는 거는 이제 6세 이후로 되면서 발달하게 되는 건데, 이제 뭐 도덕이라던가 규범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제 초자. 그래서 보통 범죄자라던가 뭐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다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초자가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자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자아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균형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사람을 어떻게 봤냐 하면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은 본능이 지배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런 성충동, 리비도라는 성충동에 의해서 뭔가 동기화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공격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공격성 때문이야, 내지는 리비도라는 성충동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이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렇죠? 그런 존재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고 정신에너지인 체계인 세 가지 자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갈등하는 비관론적인 존재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본능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는 결정론적인 존재로 봤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고, 결정론적 존재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에 1살, 2살, 3살, 4살, 5살, 보통 요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이 시기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다 결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격도 언제 만들어진 거다? 그때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그 힘든 일이 있다면, 마음에 뭔가 힘든 일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면 언제 된 거다? 그때 다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언제 만들어진 거다?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 나타나는 거다. 다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고 결정론적인 존재라고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이성적인 힘인 이 본능적 추동, 리비도나 무의식적인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은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따라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으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얘기를 했고, 태어나면서 처음에 가지고 나는 거는 원초하고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을 지배하고 쾌락의 추구가 주요 목적이다. 먹고 자고 싸는 거는 다 원초화의 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태어난 아가는 원초화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일은 다 쾌락 추구,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자아라는 거는, 이제 자아는 의식의 세 수준인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돼 있고, 출생 이후 개인의 경험, 특히 부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현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긴장을 참고 만족을 지연할 수 있다. 원초화처럼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잡아먹고 싸고 싶다고 아무데나 막 싸고 이러지 않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야 될 때는 참고, 뭐 그쵸? 먹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먹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는 원초와 자아와 더불어 현실을 지배하며 성격의 집행자다.
결국 성격이라는 거는 자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고, 초자아라는 거는 초자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모의 가치 기준을 동함으로써 자아에서 발달돼서 떨어져 나오더라. 성격의 도덕적, 사회적 측면으로 도덕적 원리나 규범, 뭐 이런 거를 작동하는 힘으로 그런 그런 것들을 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가 그 의식, 무의식, 전의식, 그다음에 자아, 초자아, 원초아를 설명할 때 이런 빙산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우리의 모습들 중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는 전의식, 특히 무의식이 이렇게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무의식 중에서도 이 원초아가 굉장히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자아가 전의식과 의식을 지배하면서 이 원초아에서 올라오는 이 무의식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고, 그렇죠? 그 현실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